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은 실적으로 국방정책하고 이제 현대 무기 체계잖아요. 이제 무기하고의 이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참 어떤 면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국방정책하고 어떤 무기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정권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이제 북한 억제에 어떤 중대한 관심을 갖고 새로운 어떤 그런 북핵 전략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런 행정부의 어떤 소극적인 대북 정책, 이런 어떤 전략적인 인내, 이거를 희귀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우리가 이제 발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백악관은 어떤 그런 백악관의 여러 가지 어떤 대변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 자,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현 상황에 대한 철저한 어떤 검토를 거쳐서 이제 미국인과 동맹을 안전하게 지킬 새로운 어떤 전략을 채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한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역대 어떤 그런 영내 어떤 그런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어떤 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전략이 나올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전략이 밝혀지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는 즉각적인 여러 가지 어떤 즉각적인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 이런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도록 압박을 강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안보적 측면에서, 그리고 인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정말 예의주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지금 그 쿼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벌려놓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새로운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이러한 어떤 미국의 정책도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미 동맹을 우리가 좀 새롭게 어떤 정립해가는 이러한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하냐면 동맹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무기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어떤 이런 위협이 계속적으로 온다고 하면 자국의 어떤 이익을 무시하고라서도 자국의 어떤 그런 그 안보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타국을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제3국을 또 미국이 방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개인화기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국방정책, 즉 북방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떤 우리가 무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우방 국가의 어떤 동맹 관계를 지속해 가면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또한 연구되고 또한 서로가 소통하는 이러한 어떤 관계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K5 권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도 보면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은 국방정책이라든지 이 무기 체계는 실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 좀 위험적인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안보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보안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이야 뭐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노출이 되지만 신무기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베일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도 나올 수도 없고요. 이제 한참 지나야지만 사실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국방 정책이나 무기 체계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특히 이제 이거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현직에서 다양한 어떤 신무기라든지 그러한 무기와 관련된 이런 교육들을 아마 받을 수 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만 또 이런 무기들을 우리가 한번 과거에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고 또한 이제 현재 또 미래는 어떤 무기들이 이루어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과학 소총은 1984년에 한국군 여건에 맞는 이제 권총 개발 소유를 제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85년도부터 4년간 연구 개발 및 야전 시험을 실시해서 1989년도부터 이제 생산돼서 야전에 지휘관용 및 어떤 기계부대 전차 승무원으로 이제 보급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어떤 패스트 액션 권총으로, 패스트 액션은 이거는 가벼운 방아쇠와 정확성을 가진 어떤 싱글 액션과 연발 사격과 안정성을 가진 더블 액션을 혼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5 권총은 현재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국군의 장성급 장교는 이제 389경으로 우리가 지급되고 있죠. 그래서 장교라든지 그다음에 전차병과 특수부대 이런 어떤 경찰관에게 이제 주로 보급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K5 이제 권총은 경량이고 그다음에 어떤 단동식이고 그다음에 목동식 그다음에 속사식으로 여기에서는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자동 권총으로서 총열 후자 반동 이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탄알집 장전식이 그다음에 허리에 차거나 그다음에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권총집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권총을 저도 한번 사격을 해봤지만 참 권총이 사격에서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사격을 해봤는데도 지근거리에서 우리가 사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씩 우리가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시에 이런 어떤 작전 명령을 어겼을 때 어떤 사살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살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권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측면도 우리가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적으로 보면 어떤 지근거리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게 이런 어떤 권총이라고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K201 유탄 발사기입니다. 자, 유탄 발사기는 K2 소총이 개발되면서 K2 소총에 이제 장착되는 유탄 발사기 개량형 이제 소유 제기가 됨에 따라서 1982년도에 이제 개발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84년부터 2년간은 이제 야전부대 운영 시험을 거쳐서 87년도부터 이제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2 소총에 부착해서 이제 분대급 총기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K201 그 유탄 발사기는 경량이고 그다음에 어떤 총미 장정식이고 그다음에 어떤 펌프 작동식, 그다음에 단발 사격식, 그다음에 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는 급사 야간 사격이 여기는 이제 가능한 그런 그 총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보면 유탄 발사기 이제 넣고 우리가 사격을 해보.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격을 해보니까 그래도 일반 소총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소총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저격용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떤 그런 목표물을 타격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포탄도 이제 여기는 한 400 이제 어떤 구경이 40mm로서 최대 사거리가 이제 400m까지 날아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구경 이제 45 권총입니다. 자, 미국의 존 브라운이 설계한 것으로서 M119 권총 개량형으로서 1926년에 이제 개발한 화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구경은 45 권총은 어떤 리볼버로서 남북 전쟁 직후에 미 육군이 서부를 중심으로 이제 인디안 작전에서 최초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제 구경 45 권총이 이제 생산돼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는 단순하고 튼튼하며 파괴력이 강력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어떤 그런
우리 그 권총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보면 실적으로는 이런 어떤 확인은 단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듭니까? 튼튼해야 되겠죠. 그리고 파괴력이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래 사용해더라도 뭐 잘 고장이 없는 이런 어떤 화기가 우리가 최고의 화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45 권총은 가스 반동력을 이용해서 어떤 그런 총열 후자 이런 반동 이용식, 그 다음에 반자동식, 그 다음에 탄약집 장정식, 그 다음에 파지 사격식, 그 다음에 어떤 공랭식 이런 것들이 어떤 공위격발 방식으로 관성식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기관총입니다. 자, 최초의 기관총은 1862년 미국의 남북 전쟁에서 이제 사용한 어떤 면에서는 캐틀링 이런 어떤 그 게틀링 기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총은 여기에는 10개의 어떤 총류를 묶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83년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 유럽의 미국인인 맥심에 의해서 이제 개발됐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기관총은 순행식 냉각 방식으로 매우 무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독일의 MG41 모델과 같은 이제 가벼운 어떤 공랭식 모델이 이제 등장해서 전술적으로 이제 이것이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미국은 이제 장갑 차량 등의 어떤 철판을 간통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구경의 50 브라우닝 이런 증기기관총을 이제 개발하고 보급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독일의 어떤 다목적 기관총인 MG45 기관총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기관총을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 이제 이를 완료해서 베트남전에서 M60 기관총으로 이제 선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960년도 후반에 M60 기관총을 도입해서 이제 보병 무기 체계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K3 기관총은 국내에서 이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총은 크게 중기관총으로 이제 우리가 구분될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기는 여기에서는 이제 아래와 같이 한번 볼 수 있는데 경기관총은 여기서는 소총과 동일한 구견의 탄약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는 양각대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K3 기관총을 이제 대상화기가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관총은 소총보다는 약간 큰 구경의 어떤 탄약을 사용한다. 거의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제 약간 한 배는 안 되지만 그렇게 높은 그런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다 보니까 여기는 양각대가 아니라 삼각대를 이용하고 있고요. 여기는 30기관총이라든지 M60 기관총이 대상 화기가 된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기관총입니다. 이 중은 좀 무거울 중이라니 무거울 중이라 때는 이거는 중.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약도 조금 좀 어떤 중기관총 같은 어떤 탄약을 사용하겠지만 여기 삼각대를 사용하고 또 거치대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보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50기관총이라든지 KM60 기관총 여기가 6기관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기관총, 50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우리가 보면 이제 거치대도 이용해서 이제 거치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날아오는 헬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야전에서는 그런 이제 참호 같은 거 있죠 포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장착돼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을 아마 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50기관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탱크의 어떤 그런 헬기도 잡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M60 기관총입니다. 자, M60 기관총은 제2차 세계전에서 사용했다는 미국의 M1 소총과 분대 지원반인 여기는 마기관 따왔다는 마기관총은 한국 전쟁에서 인해 전술로 몰려드는 이 중국군을 어떤 면에서는 이 사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반자동과 부족한 잔탄량을 가진 자돈 소총만으로 떼거리로 달려드는 어떤 중국군을 신속히 제압하기는 매우 어떤 곤란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 전쟁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은 여기에서는
1957년도에 이제 M60 기관총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MH16 소총과 함께 1968년에 이제 한국에 도입됐고, 현재 여기에서는 분대 지원이라든지 공룡화기,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그 전차 헬기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M6 기관총은 여기에서는 총률은 공랭식이고 송탄은 어떤 탄대에 의해서 장전되고, 그다음에 작동 방식은 가스 할 때에 의한 어떤 가스 작용식, 그다음에 총열 신속 교환, 그다음에 어떤 두격 고정식, 그다음에 사격 방법은 뭘 사용하냐면 양각대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견착 사격, 그다음에 삼각대에 거치해서 이 지속 사격을 가능케 하고, 그다음에 사격은 연발 사격이 가능한 이러한 어떤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M60 기관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부대 전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이제 뭐 저는 이제 특공연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M60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M60 기관총, 그다음에 우리 박격포, 60mm 박격포, 그다음에 81mm 박격포, 이 정도가 이제 화기대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사격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화기분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참 즉각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즉각적으로 이동을 해서 사격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실적으로 보면 훈련할 때는 이제 다 이고 이제 실제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 참 이거를 어떻게 이동할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보면 천리행군, 백리행군 다 이걸 미고 다 서로 이제 나눠서 미면서 이런 훈련을 했던 경험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참 지금 아마 이런 병사들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 우리가 백리행군, 천리행군 참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도 낙오하는 그런 어떤 그런 병사들이 없이 다 같이 서로가 부축하고 서로가 어떤 그런 격려하면서 이런 어떤 훈련을 잘 끝낸 그런 우리가 저도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요. 실적으로 보면 못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참 이런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제 특공연대도 이제 3개 어떤 그런 그 소대, 그다음에 1개의 이제 그 화기 소대가 있는데, 뭐 우리가 이제 인원은 뭐 13분의 1이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총 중대 같은 소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냥 무기 뭐 육공 박격포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81mm까지가 이제 더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동하는 데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잘 운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특공연대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제 중대장이 바뀌면서 특공연대에서 이제 어떤 그런 훈련을 했냐면, 이제 뭐 대테러 이제 이런 거지 같은 대테러 작전 같은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헬기가 와서 우리를 이제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격 지점에 위치해서 이제 내려놓고 다시 이제 비행기는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타격 시간이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타격 시간에 1시간에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헬기는 다 타격을 마치고 1시간에 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타격을 다 마쳤는데 타격 마치기 전에 내려야 되는데 한 분대가 못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엄청나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얼차려를 받았던 그런 이제 아마 타 부대가 이제 그런 데 있었는데, 왜 내리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헬기 10분 타고 가면 10시간 이상 걸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특공연대가 이런 어떤 특수목적, 이런 대테러 작전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우리가 특전사하고 이제 같이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래서 이제 특전사는 늘 이제 어떤 점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훈련을 하면서도 보면 특공연대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을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수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만 원을 받고 막 이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장교들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특공연대에 오는 것이 아니라 특전사에 내가 가는데 뭐 이런 어떤 후회도 하고 또 뭐 그런 어떤 그 얘기들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부대에서 훈련하면서 이런 역할들을 서로가 이제 겸하여서 우리가 하다 보니까 다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격 소부대 전투라든지 이런 사격을 했을 때도 보면
다 낙오 없이 했던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소대장 마치고 중대장 이제 참모 마치고 이제 중대장을 이제 동원사단에서 했었는데, 이제 동원사단은 이제 뭐 예비군 훈련들을 뭐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방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후방으로 또 이제 저를 이제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 쪽에 이제 물금이라는 그 양산 쪽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그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동원훈련을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온 그 동원훈련 사단 그 동원훈련 예비군들하고 현역 병사들하고 이제 어떤 그런 그 사격에 대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내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현역들이 좀 딸리더라고요. 예비역들은 뭐 바로 그냥 일단 사거리 뭐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사격을 하고 나니까 바로 수정이 가능하고 뭐 이런 사항들을 한번 그 부대에 있을 때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병사들은 이러한 사항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비역들이 상당히 그러한 중요한 또 역할도 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역 병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모든 그런 그 경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온 예비역들이 사실 이제 예비군 훈련할 때도 보면 금방 즉각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화에 의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이제 소부대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이제 한번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K3 기관총입니다. K3. 자, 이런 K3 기관총은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이런 이제 여기에는 양각대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그 1인이 운영이 가능하고, 자, 개인화기와 동일 구경의 어떤 탄약과 호환성을 겸비해서 이런 각종 전술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일이라든지 어떤 지역 표적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이제 우리가 국방과학 연구에서 이제 개발하기 시작해서 이제 79년도에서 87년도까지 이제 어떤 제작을 통해서 이제 운영 실험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량의 사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화기가 미치지 못하는 원거리 표적에 대한 어떤 사격으로부터 근접 전투에 이르기까지 소총부대라든지 그다음에 소총 소대에 효과적으로 운영 가능한 장비가 이제 우리가 K3 기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K3 기관총은 총열은 공냉식이고 그다음에 이런 송탄은 탄대라든지 탄약집에 의해서 장전되고 그다음에 작동 방식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가스 피스톤에 의한 가스 작용식이고 사격은 자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다 재원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총 손잡이를 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각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대를 이용하게 되면 안정성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명중이라든지 적중률 뭐 이런 것들은 좀 높일 수가 있지요.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K6 기관총입니다. 그래서 자, K6 기관총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50 기관총이라죠. 구경 50 기관총. 이거는 이제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대전시 이제 미국에서 개발을 했고 1962년 우리 군에서 이제 인수 사용해 오다가 1986년에 이제는 신속한 총열 교환, 그다음에 기관총 소유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87년도에 이제 개발이 착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존의 M2를 채용하는 어떤 나산회전식 교환 방식에서 이제는 장급통 방식으로 이제 채용해서 불과 1년 반 만에 이제 개발에 성공하게 되는 이제 K6 기관총이고 1989년부터 이제 정군에 이제는 보급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1989년도면 엄청난 거죠. 지금 이제 이거 거의 뭐 쓰나요? 안 쓸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이제 K6 어떤 구경 50기관총은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공냉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송탄은 어떻게 됩니까? 분리식 철탄 탄피에 의해서 장전되고 작동 방식은 총열 후자 반동
이런 이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격 시 자동 및 반자동이 가능하고 삼각대에 의한 이런 삼각대에 의해서 여기에는 차량 거치대라든지 전차, 그 다음에 장갑차에 장착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지금은 아마 이제 뭐 이거는 없을 텐데 이것도 이제 훈련 받을 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K4 여기 이제 K4 유탄 발사기인데 여기에서는 자 K4 이제 유탄 발사기는 자 대한민국 국군이 채택한 유탄 발사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유탄 발사기는 자 개인화기와 K3 그다음에 M60 기관총의 어떤 사거리로부터 60mm 박격포 사이에 어떤 사거리 이내에 어떤 적 밀집 부대 그다음에 장갑차를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 이제 개발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대급 지원하기 어떤 소유를 어떤 제기받아서 1985년부터 93년까지 이제 개발 운영 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1993년도에 이제 생산 및 어떤 보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K4 유탄 기관총은 구경이 40mm이고 총열은 어떠십니까? 여기에는 공랭식이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송탄은 탄대에 의해서 장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 방식은 여기는 반동 이용식이고 그다음에 사격은 어떠십니까? 자동식이고 그다음에 초과작용 억제 및 여기에서는 노리쇠 조립체의 어떤 경량화를 위해서 여기에는 조기 점화 충격식 이런 것들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는 K4 유탄 발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4 유탄 발사기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자 개인화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활용 무기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활용 무기의 어떤 개요라든지 이제 소화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소화기는 우리가 이제 K2라든지 M16, 16이라 그러죠. 우리가 M16 16A1 소총, 그다음에 이제 K1 기관총 이런 거 이제 말고는 거의 다 보면 우리가 이제 현재 거의 사용되고 이제 뭐 M16이라든지 M60, 그다음 박격포, 80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부터 이제 현재까지 쓰는 이런 기관총, 이런 어떤 개인화기 무기를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과거에 있는 것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또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는 아마 이제 한참 있다 이제 또 이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거부터 사용되었던 이런 무기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3절 여기는 대전차 화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차 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또 한 3절에서 뭐 5절이나 이런 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을 어떤 그런 그 장비가 없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자로서 이런 것들을 교육할 때마다 한 번씩은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재원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속한 그런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면 이런 장비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개별 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